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건중 작가의 작품 은행알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현주영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릴 위기에 놓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할 인륜과 사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행알 하나 김건중. 겨울 가뭄 탓인지 영안실 마당은 퍼슬퍼슬했다.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는 눈이 올 거라고 했지만 하늘만 잔뜩 찌푸려 놓은 채 음산할 뿐이었다. 햇살이라고 해봤자 어린아이 오줌 지리듯 찔끔 뿌려놓다가 노루꼬리처럼 짧게 모습을 감추는 그런 날씨였다. 그런데 오늘 새참 때는 눈발이 지붕거리는가 싶었는데 그마저도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영안실 마당이라 더 그렇겠지만 날씨도 그런데다 오가는 사람 그 모두가 어두운 표정이니 설령 좋은 일이 있어도 기득된다거나 활기차게 떠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새 그 짧은 햇살은 몸을 숨기며 영안실 마당을 어둠으로 물들인 때였다. 그 공간 속으로 지프자 한 대가 매캐한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영안실 마당 한 구석에 급히 차를 세웠다. 이내 차문이 벌컥 열리며 건정한 산에 두 사람이 나왔다. 그들은 주위를 휘둘러 보더니 영환실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가던 사내가 영환실 현관문을 열자 향냄새가 진동을 했다. 잠시 멈칫하던 두 사람은 스적스적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삐삐두름을 토하는 사람, 넉나간 사람처럼 눈만 멀뚱멀뚱 숨뻑이며 앉아있는 사람, 슬픔을 삭히기 위해 딸꾹질하듯 울음을 삼키는 사람. 말 그대로 초상집 풍경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외면이라도 하려는 듯이 마른 기침을 한두 번 토하더니 맨 끄트머리 구석을 향해 시선을 꽂았다. 저쪽이군. 두 사람 중 유난히 광대뼈가 툭 불그러진 사내가 손짓을 했다. 이제 막 문상객을 물리고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 긴 한숨을 내뿜는 상주 앞으로 두 사람은 다가갔다. 현정씨 맞습니까? 꺽쇠 억양이 아무래도 문상객 같지가 않았다. 네, 그런데요. 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꺼낸 신분증을 펴보이며 상주인 현주영을 쏘아보았다.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부숙부숙한 눈시울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현주영이 그들을 바라보자. 뭐 놀랄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 알아볼 것이 있으니 잠시 서까지 동행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신고길래? 상주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업무상 도리가 없습니다. 업무상 그렇다고는 했지만 상대가 상주이고 보니 형사로서도 미안했던 모양이었다. 내일이 장례인데 장례 마치고 출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상황이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뜨악했지만 현주영은 형사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몰고 온 지프차를 타고 동부서에 도착하니 주인은 완전히 어둠이 삼켜버렸다. 경찰서 현관에 둥그렇게 달린 외등마저 없었다면 더욱 주눅이 들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형사과는 본청 건물과는 약간 떨어져 외진 곳에 있었다. 이 단층 건물 현관문 옆에는 형사기동대라는 고딕체의 딱딱한 팻말이 붙어 있었고 유리창도 바둑판 같은 철장 앞에 다시 굵은 쇠파이프로 만든 방범 창살이 육중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두 형사와 함께 현주영이 들어서자 책상을 가운데 두고 피의자를 향해 닥달하듯 소리치던 눈이 째진 형사가 힐끗 시선을 던졌다. 현주영은 까닭없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두 형사와 함께 지프차에 오르기 이전부터였다. 담배 한 대 주시겠습니까? 덜컹대던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주영이 입을 열었다. 책상을 가운데 놓고 현주영을 조사하기 위해 컴퓨터 좌판에 손을 얹고 있던 광 대표가 툭 불그러진 최 형사가 디스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다. 태워요. 그가 건네준 담배에 불을 당긴 현주영은 길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토해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여전히 올가미의 목이 옥죄이듯 답답하기만 했다. 물론 형사들의 태도나 표정이 처음 영안실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라 보인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분위기가 점점 온몸을 누지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느낌은 그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자, 시작합시다. 자판에 손을 얹으며 최 형사가 책을 하듯 입을 열었다. 그제서야 현주영은 담배 필터까지 타들어간 담배를 비벼 껐다. 성명? 현주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그저 사무적으로 묻는 최 형사 같았지만 눈빛은 현주영의 표정을 혀로할 듯이 꼼꼼히 살피며 자판을 누르고 있었다. 물론 현주영도 그의 그런 눈빛을 모를 리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의 표정에 꽂힐 때마다 흡사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목에 꽂히는 그런 기분이었다. 직업?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예. 아니, 대학 교수가 그따위 짓을 한단 말이야? 갑자기 최 형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판에서 손을 떼었다. 이봐 현주영 씨, 어제 아침에 신고받고 우리 직원이 조사했을 때만 해도 우린 그저 별 의심 없이 넘어갔어. 노인네가 치매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타살이란 말이야. 아닙니다. 어머님은. 그제서야 현주영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직감했고 그것은 너무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세차게 도리질칠 뿐이었다. 이봐, 당신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더구나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말이야. 물론 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존속살인 혐의야. 예? 제가 저희 어머님을 죽였다 이겁니까? 현주영의 음성은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듯 떨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조사하는 거지. 뭐 때문에 상주를 불렀겠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길게 한숨을 토하며 현주영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물론 나도 당신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이 든다며 당신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당신 동생이 신고를 했어. 신고요? 그것도 제아우가? 그렇소.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라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마당이니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쓰러진 것이 3년 전인데 자꾸만 떨려오는 음성을 수습하려는지 현주영은 몇 번 군침을 삼키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지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그랬다. 정확히 말해 3년 전 6월 첫 주 월요일이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는데 핸드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형님, 저 주동인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왜? 무슨 일로? 알았어. 내 곧바로 갈게.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현주영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초여름에 후덥지근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앞서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한데 엉켜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그는 어지럽다고 병원에 다녀온 어머니로부터 당뇨가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후부터 몇 년간을 줄곧 식이요법과 병원 치료를 계속했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늘상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던 차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는 현주영에게 머리를 촬영한 필름을 보이며 설명을 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뇌경색인데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뇌혈관은 한 번 막히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고 그저 이 상태를 고정시키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하리만큼 잘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영은 앞이 캄캄했다. 뇌경색, 바꿔 말해 중풍이었다. 그것도 반신불수의 상태가 된 어머니를 보고 의사의 확인까지 받았으니 더욱 그러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바삐 나돌아치다. 막상 어머니가 쓰러진 지금 갑자기 늦잡돌이를 해본들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는 어깨를 내리고 멍하니 정신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하얀 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의 동생 현주동이 다가와 물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답이 나오질 않았다. 여기서는 입원해봤자 못 고친다니까 한방병원으로 옮기지요. 거기선 침으로 중풍을 고친다고 들었어요. 현주영은 정신이 없는 판에 동생이 내놓은 한방병원의 침이라는 것에 귀가 쏠깃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시각이 급하다고 생각한 현주영은 어머니를 앰뷸런스 차에 싣고 K대 한방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도 그곳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중앙병원과는 달리 고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영은 안도의 한숨이 터지며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 마세스러운 구석이 있어 속을 썩이던 동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동하기만 했다. 사실 현주영은 동생인 주둥이를 늘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물론 그것은 주둥이가 바르게 크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부모 얼굴에 똥칠하기 딱 맞는 그런 못된 짓거리나 저지르며 커오다가 종당에는 소년원으로 시작해서 교도소를 몇 번씩이나 들락달락한 전과 6범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을 정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현주영은 모범 학생으로 성장해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런 문제 때문만은 아닌성 싶었다. 어찌 보면 그런 동생이기에 더욱 감싸주고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을 법했다. 물론 현주영도 어느 선까지는 그런 노력을 했었지만 형이 그 형제애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아예 그를 포기하고 만 것이었다. 그때부터 현주영은 핏줄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되었다. 핏줄, 그것은 분명 그들 형제 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현주영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여름방학을 달포쯤 앞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안방문을 여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방 아랫목에 갓난아기가 우유통을 입에 물고 열심히 빨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웬 갓난아기인가 싶어 주영이가 물으려는 찰나에 그의 어머니는 뭔가 석연찮은 그래서 씁쓸해 보이기도 하는 미소를 볼밖으로 베어물며 입을 열었다. 주영아, 네 동생이야. 엄마가 너 학교간 사이에 병원에서 나온 거야. 정말? 야, 신난다. 나도 이제 동생이 생겼네. 외아들이 아니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아니 그보다는 어머니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히 동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주영은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얘기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은 존재의 근원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주영은 군입대 직전이었다. 그는 그래도 이복 형제라는 것을 떠나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형제라는 끈끈하고 질긴 핏줄의 정을 느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애정을 매오롯이 쏟았다. 허나 그의 동생은 형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감사하는 것은 모르고 그저 습관화된 비행을 저지르자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며 과연 아버지 핏줄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현주영에게는 수수께끼인 셈이었다. 솔직히 아버지의 핏줄이라면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다. 돌연변이도 있지 않은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뿐이었다. 또 하나 현주영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 말로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더 잘해야 험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였지만 그의 동생이 경찰서였건 구치소였건 교도소였건 아무든 신상에 관계되어 그 어디를 가면 밥은 굶을지언정 빼놓지 않고 면회를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군에 입대해서 그토록 면회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도 그의 어머니는 제대하는 날까지 끝내 면회를 오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자 병원비 계산서가 나왔다. 현주영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과 일주일 병원비가 1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놀라자 간호원은 한방은 찜 맞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라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양방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한 달에 기껏해야 7, 80만 원 정도라고 들은 얘기가 있었기에 더 그러했다. 어쨌거나 현주영은 앞이 캄캄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간병비도 문제였다. 담당 한의사 말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입원해서 지금처럼 진료를 받아봐야 완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한 달에 병원비가 줄잡아 450만 원에 간병비가 매일 6만 원이면 180만 원이니 대략 매월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있어야 했다. 더욱이 1년 정도 있어봐야 완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두서너 해가 지나면 집까지 모두 팔아 거덜이나도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오니 현주영이 처지로는 막연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노라리 생활로 간연스럽게 살고 있는 주동이가 병원비를 함께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자신도 비단 가난한 교수라는 신분으로 여기저기 아무 곳에다 비라리를 칠 수도 없고 성격상 너울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는 이런 형편이라면 차라리 처음 중앙병원에 갔을 때 병원을 옮기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입원을 시켰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처음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당황한 나머지 동생이 말대로 한방에서는 침으로 중풍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앞뒤 가늠하지 않고 확실한 의학 정보도 없이 한방을 택한 것에 후회가 앞서기 시작했다. 또한
한방을 택한 데는 앞서 말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현주영의 가슴 밑바닥에는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까닭도 있었다.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를테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신 교과서처럼 살아가야 되는 교육자의 신분. 그것은 주위의 시선이 주는 강요된 삶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늘상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 바꿔 말해 고부간의 갈등 그 사이에 끼어 본의와는 달리 집안으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함께 고립에 가까운 존재로 따돌림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시어머니와 의견을 대립해 보이던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폭탄 선언을 한 뒤 별거 생활로 들어갔고, 그 후부터 현주영은 그저 아내의 마음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반년쯤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며 그 발병의 원인도 현주영이 뒤집었어야 했다.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별거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만날 때마다 생활비만 대주고 어머니 곁을 떠나올 것을 강요했고, 집안 어른이나 친지들은 그들 나름대로 만든 윤리와 도덕성을 앞세워 아내와의 이혼을 부추기고 나섰으니 그로서도 가리사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차라리 그 자신이 죽어버리던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참에 그의 어머니가 입원하니 이제는 때를 만난 듯이 평소에 지녔던 곱지 않던 시선들이 모여 물 끓듯이 끓는 뜨거운 감정을 여과 없이 그에게 내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새 언어를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과 말해봤자 그건 하등 소용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은 집안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으로 변모되고 있었다. 간병인이 쉬는 날인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동생 내외가 함께 와서 간병인 역할을 대신했다. 더욱이 일요일은 휴일이라 집안이나 친지들이 문병을 가장 많이 오는 날이기도 했으니 그의 동생이 간병하는 모습은 문병 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효자 아들이 따로 있다느니 아들 노릇 제대로 한다느니 그들의 입심은 거대한 태풍만큼이나 거센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현종을 괴롭히는 바람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려 집안 살림을 대충 마무리한 뒤 그는 밤에만 병원에 와야 했다. 휴일인 일요일을 이용해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나돌아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는 기회가 드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가 휴일인 일요일에도 병원을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모른 채 그저 그 거센 바람으로 그의 답답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빤히 알고 있는 그의 동생이라도 대신 나서주면 그런 오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도 그의 동생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편으로 쏠리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자신이 형보다는 더 효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동생이 무엇 때문에 그런 처세를 하는지 깊이 헤아려 볼 여유조차 없었다. 두어 번 킁킁하며 마른 기침을 해대기는 했지만 묵묵히 듣기만 하던 최 형사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현주영의 말어리를 끊었다. 이봐요 현주영 씨.
내가 지금 당신의 가정 얘기나 듣자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알아? 물론 당신 얘기 들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를 누가 죽였느냐 하는 걸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용의자가 당신이다 이거야. 내 말 알겠소? 그러면 당신은 그 부분에 관계된 것만 설명하면 된다 이거야. 장황한 현주영의 지난 이야기가 최 형사는 짜증스러웠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최 형사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윽박지르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주영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달리 최 형사의 그런 태도가 하나도 무섭거나 공포스럽게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우습기만 했다. 분명 자신은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흡사 그런 폐륜화로 밀어붙이는 데서 형사나 수사관들은 대충 지레짐작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최 형사님, 제가 그렇게 배짱이 두둑해 보입니까? 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밟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는 최 형사에게 반문을 하며 가볍지만 편안하고 조용한 웃음을 입가에 흘렸다. 그렇다 치고 어서 다음 얘기나 계속해봐요. 좀 전보다는 음성을 누그러뜨리며 최 형사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10개월을 지났지만 어머님의 병은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끊어졌던 현주영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는 지니고 있던 돈과 노후 보장으로 넣었던 보험을 깨고 적금을 해약하고 여기저기서 융자를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계속 어머니를 병원에 두려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던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여 학교에서 퇴직금을 받던가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도 저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정말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그는 답이 나오질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밤, 고민에 쌓여 병원복도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애꿎은 담배 연기만 뿔뿔 날리고 있을 때였다. 소기상이 나오셨구려. 그의 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조금 걸망스러워 보이긴 해도 흑심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아이고 말도 마시오. 이놈의 병원에 있다가 집안에 망조가 들었수다. 우린 두 해가 다 돼가는데 겨우 한적순이 약간 움직이는 것뿐이라오. 젠장, 그까짓 손 쬐끔 움직이자고 집 날리고 가진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됐수다. 처음부터 못 고친다고 했으면 퇴원을 시켰을 텐데 자식들이 1년을 두고 보자 그러더니 또 몇 개월 하다가 그동안 병원비 날리기 아까워서 있다 보니 그 꼴이 났수다. 그의 말은 병원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흥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형씨 어머니도 낫기는 날이 샜으니 웬만하면 돈이나 축나지 않게 퇴원시켜요. 그가 비록 감정이 다분히 섞인 투로 이야기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성 싶었다. 아니 그보다는 현재 현주영의 입장으로서는 그의 말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튿날 현주영은 조용한 시간을 택해 담당 의사를 만났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솔직히 터놓고 말했다.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완쾌할 수 있다면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계속 입원을 시킬 테니 의사의 양심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의사는 차트를 펼쳐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명색의 교수입니다. 현주영이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던 담당 의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인격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머니의 경우 몇 년 정도 꾸준히 입원해 있다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완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어나고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으면 효과는 거의 같을 겁니다. 담당의사의 눈빛도 현주영의 눈빛처럼 진지한 눈빛이었다. 서로 다른 분야였으나 지성과 지성이 양심으로 교감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예정대로 태어나는 날이었다.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비 계산하랴, 입원실 짐 정리하랴, 담당의사한테 처방 좀 받으랴. 사소한 일 같았지만 이리저리 퇴원 수속을 밟는 일도 꽤나 바삐 움직여야 했다. 그럴 것 같다. 현종은 동생에게 단단히 일러놨건만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그 모든 퇴원 수속이 끝나도록 나타나질 않았다. 둥그런 벽시계가 정오를 알리고 있었다. 대기시켜놓은 앰뷸런스 차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던지 현주영은 혼자서 몇 마디 군시렁거리더니 차를 출발시켰다. 애비야, 주둥이는 안 옮겨? 그의 어머니는 입을 삐질거리며 울듯이 말했다. 중풍으로 쓰러진 뒤부터는 사소한 일은 물론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곧잘 훌지럭거렸다. 그러나 현주영은 그저 당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심약함에서 그럴 것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질 않았다. 주동이는 집으로 올 겁니다. 손수건으로 시울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를 달래었다. 아니야, 주동이는 안 올지도 몰라. 한 번도 그의 어머니는 주동이에 관해서는 어떤 심탁인지 몰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도리질치며 말하는 것이 그로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혜갈은 챙겨온기요? 그렇지, 내 정신이. 그의 어머니는 은행아를 묻다 말고 얼른 말꼬리를 흐렸다. 어머님, 도대체 그 은행알이 뭔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몇 년 전부터 그의 어머니는 은행알 세계를 보물처럼 여기며 늘 지니고 있었다. 현주영은 가끔 부적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보았기에 그저 그런 것쯤으로 여겨 눈에서 흘려보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은행알에 대한 애착은 남들의 부적보다 더 심한 없어지면 금세라도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 귀중한 소지품이었다. 애비야, 은행알은 버렸으니 찾지 마라. 어제 내가 다 버렸어. 은행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소지품을 뒤적이는 그를 보더니 그의 어머니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 은행알을 버리다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버렸다는 점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노인들이 평소와 달리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큰 변화가 생긴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집에 가서 은행알 한 봉지 사다 드릴 테니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요. 인자 은행알이 필요가 없어진 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니의 깊은 내막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그는 자신의 말대로 시장에서 은행알 한 봉지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모두 치워버리고 달랑 은행알 하나만을 늘상 머리맡에 놓을 뿐이었다. 은행알이 뭘까?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아 현정이 가슴에서 숙제로만 남아있었다. 그로서는 은행알에 담긴 비밀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작 문제는 태어나여 집에서 어머니 병수발하는 것이 문제였다. 처음 며칠은 얼떨결에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에 부치고 지쳐 그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한양을 다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점심은 식판에 준비해서 어머니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 식판에 줄을 달아 당기면 되게끔 방구석에 준비해 놓고 그 자신은 서둘러 출근을 해야 했다. 물론 그가 학교에 간 사이 대소변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기저귀와 변기통 등을 준비해 놓았지만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머니의 방은 쓰레기통보다도 더 지저분했다. 반신불수인 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똥 묻은 기저귀는 여기저기 빼놓아 놔둘고 위치가 맞지 않아 변기통은 있으나 마나하게 요와 이불에 똥과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가방을 놓기가 무섭게 악취를 맡아가며 그 오물들을 치우고 어머니를 목욕탕에 안고 들어가 똥 묻은 몸을 씻기고 그저 신세 한탄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어린애 달래듯 구슬려 깨끗한 위에 눕히고 나면 저녁 준비와 또다시 한약을 다려주어야 했다. 하루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피곤해서 그가 자리에 누워 잠이 들만 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대는 것이었다. 괜스레 먹지도 않는 물을 달라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외로움이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로서는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생활이 2년 가까이 되었으니 그로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지막에 그의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이 귀찮았고 아니 그보다는 집안이나 주변의 독가설로부터 그 안에 하나만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가슴속이 텅 빈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나마 동생이라고 하는 주동이마저 태어나 지금까지 두서너 번 삐끔 얼굴만 내밀고 병문안합시고 다녀간 것이 전부였다. 어쨌거나 그가 삶을 포기한 표정으로 변해가던 어느 날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구먼. 내가 죽어야 네가 살겠구나. 그는 어머니의 말을 건성으로 스쳐 들었을 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잠깐, 어머니가 내가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 말을 한 것이 언제였어? 갑자기 최 형사는 눈빛이 빛나며 현주영이 말을 끊어버렸다. 글쎄요.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성탄절 절이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은 태어나니까 거의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아들 진짜 내가 죽어야 은행알 그걸 버렸다. 맞아. 이봐 이 형사 영원실에 가서 현주둥이를 잡아와. 최 형사는 중얼거리며 머리를 조아리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주둥이한테 무슨 사건을 본 말이 그게 아닌 것 같소.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엊그제 밤은 찾지 않던 주둥이를 어머니가 애타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꼭 할 말이 있는 듯 했으나 그땐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전화만 했는데 주둥이가 오질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영서와 함께 주둥이가 들어왔다. 현주동, 난 베테랑이야. 물론 너도 별을 6개나 달았으니 쉽지 않다는 건 알아. 허나 결론은 내가 이겨. 그러니까 쉽게 푸는 게 좋을 거야. 최 형사는 현주동에게 담배를 권하며 마주 앉았다.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자식이. 야, 너 정말 장난칠래? 어머니 죽음을 놓고 마지막까지 불효를 저지르고 싶어? 윽박지르는 건지 구슬리는 건지 분간하기 힘든 그러나 진지한 억양으로 최 형사는 말했다.
건네받은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도록 말이 없던 현주동은 몇 번 군침을 삼키더니 형인 현주영에게 목례를 보낸 뒤 평소 사날스러운 것과는 달리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졌습니다. 아니, 나쁜 놈입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형님이 너무 잘나서 저는 늘 형님을 시기하던 차에 어머님이 자살했다고 하길래 이참에 골당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살인 혐의는 조사하면 벗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그동안이라도 형님이 혼나보라고 거짓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이 현주동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최 형사는 그 밑바닥에 뭔가 깔려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 꺾으며 현주동의 말꼬리에 의문을 달았다. 그것만이 아닐 텐데 이 은행알이 뭔지 기억나나? 그리고 태어나는 날 무엇 때문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지? 자, 모든 걸 말해봐. 죽음 현장에서 그의 어머니 머리맡에 놓여있던 은행알 하나를 내보이며 최 형사는 가벼운 웃음을 볼에 매달았다. 좋습니다. 형님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동은 시원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날이었다. 필처에 어머니를 태우고 한적한 병원 뒷뜰로 갔다. 그때도 어김없이 어머니 손에는 은행알이 쥐어져 있었다. 현주동은 형이 병원비를 감당 못해 내일 태어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무심결에 돈이 왜 없어? 나도 돈이 있는데 하면서 울상을 지었다. 그 소리에 그는 귀가 번쩍 뜨이며 어머니를 다그쳤다. 아니 그는 살뜰하게 살아온 어머니라 어딘가에 돈을 숨겨놓고 있을 거라는 낌새는 맡고 있는 터라 입결에 나온 그 소리를 놓칠 수 없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는 어머니의 바타를 알기에 짐짓 어그대를 질러 물었다. 돈? 이게 돈인겨. 엄마, 그게 은행알이지 무슨 돈이야. 엄마 침이 아니야? 그는 어머니 손에 있는 은행알과 어머니의 살품으로 드러난 마른 젖가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야, 이게 돈인겨. 그동안 은행알 3개를 모은겨. 통장에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은행알을 모은겨. 은행알이 3개니까 통장이 3개지. 하나는 형 거고 하나는 네 건데 나머지 하나는 나 죽으면 장사미천으로 쓰라고 해놓은기요. 그런데 왜 은행알로 통장을 기억해? 은행에 돈을 맡겼으니 은행알이지. 그래야 내가 늘 기억을 하자니요. 현주동은 내심 어머니의 지혜와 준비성에 놀라 늘어진 안음을 일령였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만일만일하게 만들어 그 통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날은 이미 은행은 문이 닫혔기에 이튿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통장을 들고 달려갔다. 거금이었다. 통장 하나에 정확히 3천만 원씩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찾았다. 그가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아니 여지껏 벌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액수였다. 이 일로 그는 태어나는 날 병원에를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에게 발길을 끈다시피 한 것은 그 돈을 자신이 독차지한 것을 형이 알면 어쩌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이 어머니를 반이라도 모셔야 하는데 저는 이혼을 할 망정 모실 수 없다고 하자 이래저래 그는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했어?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오게 돼. 마시다 남겨놓아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비우며 최 형사가 물었다. 꽁돈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사글세 빵을 버리고 전셋집으로 옮기는 데 쓰고 나머지는 두벅번에서 다 날렸습니다.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현주동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먹였다. 현주동, 알면 됐어. 자네가 다 털어놨으니 말인데 우리 경찰에서 손댈 것은 없고 자네 형님한테 이제부터라도 잘해. 현주동의 어깨를 툭 치며 최영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현주영에게 조사 과정에서의 결례를 수습하는 뜻으로 악수를 청하더니 이내 동생을 데리고 어서 영화실로 가서 내일 장례를 잘 치르라고 했다. 형제는 형사과를 나왔다. 얼마간 말없이 걷던 현주영은 동생에게 나중에 말했다. 주동아, 내가 그렇게 미웠니? 미운 감정 버려라. 난 네가 하나도 밉지 않아. 잘못했습니다, 형님. 겨울밤의 냉랭한 바람이 전선줄을 울리며 옷깃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그런 시린 느낌을 느끼지 못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현주영이 걸음을 빨리 앞서가자 동생인 주동은 아직도 자책감 때문인지 바람만 뒤따라갔다. 이튿날 새벽 5시 먼동이 트이지 않아 어둑어둑했다. 경찰서에 다녀와서 눈 좀 붙이는가 싶었는데 발의를 해야 된다며 상주인 현주영과 현주동을 장의사 김씨가 흔들어 깨웠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일어난 두 사람은 염을 하기 전에 냉동실에 안치된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냉동실로 향했다. 부은 듯 하기도 하고 푸르등등하게 변한 것 같기도 한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왈칵 눈물이 솟구치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장의사 김씨는 이제 그만 노잣돈이나 들이세요 하면서 그들의 울음을 막고 나섰다. 연구차에 유해를 싣고 화장터로 향하는 현주영의 가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혼의 아픈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인데도 이 길은 무엇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만드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 그는 화장터에 도착하도록 줄창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순서에 따라 그의 어머니 유해도 불가마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불가마 앞에 차단된 유리창을 통해 훨훨 타고 있는 불길이 뱀 혓바닥처럼 날름대며 춤을 추고 있었다. 건강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푸르딩딩한 얼굴이 한데 엉겨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어왔다. 어머니. 현주영은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치며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수만 개도 더 되는 혼돈의 음율만이 그의 뇌리 속에서 부딪힐 뿐이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화장터를 나서는 현주영은 그제서야 온몸이 한기에 떨고 있음을 느꼈다. 햇살이 퍼졌다고는 했지만 섣달 칼바람의 매운맛은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유언대로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으로 향했다. 그곳 냇물에 재로 변한 어머니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원했건 원치 않았건 어머니를 자연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현주영의 가슴은 가슴이 아니었다. 모든 세포가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석고처럼 굳어있는 그런 가슴 같았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이를테면 그 가슴에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 비워놓고 싶은 그런 가슴이었다. 동생 현주동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한밤중이었다. 새까만 하늘에 매달린 초승달이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썹처럼 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치워놓아 깨끗하긴 했으나 왠지 창자까지 발라낸 생선처럼 속이 텅 빈,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 감긴 망막 속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다. 똥을 싸서 뭉개놓았던 모습, 괜스레 징징 울던 모습, 목욕시킬 때 앙상하게 마른 모습. 그런 갖가지 모습들이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었고, 그래서 어머니 몰래 시오를 붉히며 힘겨움을 달랬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나마 그런 어머니의 모습조차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똥보다 더한 것을 싸도 어머니가 계실 때가 제게는 더 행복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꺼낸 알천스러운 그 은행알 하나를 어머니 영정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